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제 옆에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순영입니다. 예,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요. 지금 가장 핫한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교수님 새날 가끔씩 보시죠? 예, 저 뭐 자주 봤습니다. 예, 그 새날 나오고 싶어 막 그러셨죠? 저는 원래 방송인이 아닌데 예,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생겼는데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초 거의 2달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매일 그 분장하고 다니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고요. 지금 분장이 남아 있어요.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수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비누로 하시죠? 그거 잘 알고 있죠. 크렌징 같은 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밤중에 가서 이거를 지우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여자들은 참 힘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힘이 좋습니다. 예. 얼굴 닦는 힘이. 예, 얼굴 닦고 눈이 따갑게도 하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백순영 교수님이 이제 이 지상파나 이런 방송에서는 시간을 짧게 드리잖아요. 한 20분 드리고 할 말 다 하라고 하니 무슨 뭘 얼마나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판을 좀 깔아드리려고 교수님한테 듣는 코로나19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궁금하신 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정리 좀 해주세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뭔가.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생물체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과연 생물체일까? 근데 생물체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보다도 훨씬 더 앞에서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세상에 생명이 시작한 이후로 바이러스도 같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최현대에 와서는 바이러스가 뭔지 이제 알게는 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극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같이 살아야 되지만 항상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이겨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길지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도 봐도 뭐 같이 살자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바이러스라는 건 실제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들이 상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치사율이 한 90% 정도 가다 보니까 이 걸린 사람들이 죽든가 아니면 다 낫든가 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져서 이 바이러스들이 치사율을 낮춰서 지금은 한 40% 정도로 낮춰갖고서 전파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러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세포든지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야만 생물체고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물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죽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 그러면 정리 좀 해주세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 안에만 들어가야 살 수 있다. 독립적인 개체를 못 살고. 세균이라는 것은 우리 뭐 부패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설사하고 뭐 식중독 걸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환경만 좋으면 증식할 수 있다. 또 세균은 다 죽여도 그들이 만들어낸 이 독소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른 부분이 세포라는 것은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세포만도 못하다. 자기 혼자서는 유전자하고 껍데기만 갖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네. 오늘 우리가 방송 초반마다 항상 들어드리는 음악에 보면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네. 마스크도 없고. 사실상 이제 이런 질문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피곤한 상태가 되면 입술이 쥐잖아요. 그게 바이러스가 하는 짓이죠. 그런 건 더 무서운 바이러스일 수도 있죠.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이 허피스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성병도 있고 이 허리 위쪽에 있는 타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면서 항상 우리 세포 안에 살아있으면서 잠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 안에 있다가 피곤하면은 와서 질환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떤 때는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어떤 사람은 다 나와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갖고 간다.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사람이 약해져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기는 거고. 그렇죠. 우리 면역력이 약했을 때는 바이러스가 이겨서 증상이 나오고. 결국 면역의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 몸의 면역이 항상 다르다는 것이죠.
교수님 요즘에 이제 방송 출연하시면서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항상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높인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고요. 항상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광고하는 물건들 중에 홍삼이라든지 하는 그 소위 말하면 건강보조식품 이런 게 면역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요? 글쎄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 홍삼이나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산삼을 먹으면은 우리가 좋아질까? 산삼하고 인삼하고의 차이는 뭘까? 홍삼은 그럼 인삼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 증명이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포닌이라는 이런 성분을 갖고 얘기는 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인삼을 보면 굉장히 크고 사포닌 함량도 엄청 많은데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아무리 산삼이라도 그건 아무 약효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약용식물들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같은 데서는 쉽게 잘 안 내주죠 그런 걸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학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예. 한의학과 의학의 차이는 의학에서는 보통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하나 정제를 해도 그것만 갖고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몸의 체질을 갖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증명된 바가 없고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다. 뭐 이 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물질을 많이 먹으면은 독성 부작용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의학이 많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러네요. 자, 근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는요, 이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65명인데 이 시간 현재까지 164명이 기저질환자다.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그 기저질환자의 그 숫자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게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다음에 호흡기, 뭐 이 순서더라고요.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도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 심혈관계 질환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혈관에 관련되는 심장이 나쁘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혈압이 높다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저질환들. 하다못해 담배 피시죠? 아니요. 안 피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흡연이 굉장한 기저질환이 될 수 있어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 보면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해서 결국은 이 코로나에 많은 사망률을 낸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흡연이랑 연관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많기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담배로 죽여야 된다고. 물론 바이러스는 담배에 약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우리 몸의 호흡기계를 보면은 거의 망가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럼 사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만만한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사이토카인 스톰까지 설명을 하시지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사망할 수도 있고 네. 일정 부분은 누가 갈릴지를 모릅니다. 또 본인은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지나갔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개의 장기들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거기서 장기 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 생식세포 같은 데서도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국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바이러스가 아닌데 신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만만히 보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 소위 말하면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아지긴 하죠. 그렇긴 한데 독감 예방주사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고 그해 겨울에 독감이 안 걸릴까요?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독감의 유형에 맞춰가지고 미리 뭐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미리 매년 준비해서 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거의 많이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거의 3천만 명이 걸렸고 3만 내지 4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겨울에. 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사망률을 높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독감보다도 더 무서운 치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 평소에 독감보다 훨씬 더 독한 독감이 올해 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더 무섭다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전파력은 엄청 세죠. 뭐 독감도 만만치 않게 세는데 독감은 그거보다는 치사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독감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이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거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증상 감염
또는 잠복기 감염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나 뭐 선진 각국에서 다 그런 거는 바이러스에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감염 초기에도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무증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옮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무증상으로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을 찾아낼 수는 없고 다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참 방역에서 잘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정경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20%는 확진이 됐는데 아무 증상도 없이 치료도 없이 다 낫다. 완치가 됐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아니 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확진자 중에 20% 그랬다는 증상이 없었다고요? 증상이 아예 없고 치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낫다는 것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빨리 찾아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신천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증상도 없는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계속 진단을 했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처음에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오염된 나라처럼 보였지만 이게 미국하고는 다른 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20대의 확진율이 27%. 즉 전 연령에서 20대가 제일 많은 건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신천지 교인들이 20대 특히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 긴 하거든요. 반대로는? 네, 반대로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분들은 청도 대남병원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에서 많이 감염이 됐어요. 또 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 폐쇄병동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요새 나오는 요양병원 정신병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고 또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 사이에 이 대구에서 일시적으로 의료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못 가시고 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중증으로 가 계신 분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1.7%에 가깝게 올라갔는데 불과 얼마 전에 0.3 정도였던 게 있었는데 3월 초만 해도 0.5% 정도. 그때는 그때 뭐가 달랐었냐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모가 많이 커져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실제 지금은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뭐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 거의 비슷한데 한 100명 정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망자가 100명에서 서너 명만 돼도 3,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률은 지금 1.6%, 1.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낮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1% 이하고 한 0.5% 정도가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사망률은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고혈압이 66%, 당뇨가 44%, 호흡기계가 30% 이 기저질환의 종류고요. 다음에 3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이고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23.6%였다. 중증 환자 이상 환자의 85%는 60대 이상 고령이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주로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통계에 그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특성은 집단으로만 발생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과 폐쇄병동에 치매 노인분들이 많아서 치매가 그럼 과연 이 기저질환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치매 자체가 기저질환이라기보다는 치매 환자이신 분들은 자기가 증상이 있어도 그걸 뭐 알지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발견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양병원의 특성이 우리나라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우리 병상으로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병상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이 1000명당 한 13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럴까 하고 보면은 이 요양병원의 병상이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도 그거 빼고 나면 한 8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병상 수는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어쨌건 그 대한민국이 방역 잘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저쪽 분들께서는 대처를 잘못했다, 뭐 계속 이런 식의 악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방역 정말 잘한 케이스에 맞는 거죠. 그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욕 많이 먹은 얘기부터 하면 제일 처음에 초기에 그 방역 당국이
중국인은 무조건 다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입국 금지라는 거 아무리 해봐야 별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는 우한하고 후베이성은 사실은 입국 차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은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서 들어오는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건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그거를 입국 금지를 했으면 우리나라 사망자 한 명도 없이 지나갔을 텐데 그 제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탄력적으로 굉장히 검역도 잘하고 봉쇄 없이도 중국인 봉쇄라는 거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중국을 봉쇄한다. 그게 제대로 될 수도 없고 또 결국은 처음부터 완전히 봉쇄한 나라들도 대부분 다 뭐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이라든지 처음부터 봉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유럽이 과연 그 제대로 됐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전체를 다 봉쇄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결국은 여러 관광객들이 노출되고 그걸 얼마나 초기에 빨리 가서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실제 국경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에서 원래 EU가 국경이 없었는데 다 국경을 막아도 서로 다 똑같이 다 감염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환자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지 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이 바이러스의 전파라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전파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그 정치적 단체인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정부가 잘못했다. 지금도 그런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일견 맞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맞냐 하면은 환자가 많은 데서부터 그 유증상자라든지 혹은 확진 또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방역 당국이 이걸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국 금지를 시켜서 방역 당국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방역 당국의 부담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그걸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2주간을 한 거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계속 온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이거보다 더 하게 되면은 입국 금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지금 입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관광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도 출장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새날의 행복 바이러스 마차님 질문하세요. 근데 지금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가 청정 국가가 됐는데 변종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변종이라는 이 개념은요. 변종이 생기면 그다음엔 더 무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변종이 없이 이 바이러스 하나가 계속 퍼지기 때문에 대처도 못하고 늙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남반구에 가서 많이 퍼진 다음에 변종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다국적 기업들이 백신을 분명히 만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따라가는데 변종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생기는 순간쯤 된다면 이거 매년 계절성으로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독감처럼 쫓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다 백신을 맞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개발해서 만약에 한 가을이나 겨울쯤 백신이 만들어졌다. 근데 누가 맞겠어요? 다 걸려서 지금 종식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 큰 회사들, 파이자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 대국적 기업인데 투자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은 일단 조그만 회사, 뭐 지금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큰 산업이라든지 여러 군데 존슨앤존슨 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힘을 안 쏟는 이유가 어떤 벤처 기업에서 하나 투자를 해갖고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파이자 같은 데서는 그거를 사버리면은 보통 한 20조 정도 드는데 이거 사는 데는 한 2, 3조면 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다른 점은 우선 위험도가 없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걸 사면 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좋은 회사를 백신을 만드는 걸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백신이라는 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거 만들어 놔봤자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있지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변종은 아직까지도 그 생긴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이는 일어났지만 지금 일어난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계속 우한에서 처음 생긴 바이러스하고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하고 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짜 뉴스에는 뭐 S 타입하고 L 타입하고 뭐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다르긴 다르죠. 다르니까 타입이 다른 걸로 돼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과연 얼마나 독성이 강해졌느냐 혹은 전파력이 강해졌느냐 이건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계속 보면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거나 혹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진 않았다 하는 것은 항상 시시각각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교수님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요.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제 주위에 뭐 턱대 그냥 음모론 뿌리고 다니신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 근데 이분이 우한에서 일종의 화학 무기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물어본 적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똑같네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 안 바뀐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들 수는 있겠죠. 또 이게 우연하게도 그 우한 옆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화학 무기가 아니고 생물 무기라고 그러는데 생물 무기. 바이오 테러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케미칼이 아니고 바이오. 그렇죠. 케미칼을 화학으로 물질로서 테러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그런 거를 중국에서 만약에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바이러스 연구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그러네요. 그거부터가 우선 문제고 그때 연구했다는 바이러스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것과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뭐 전혀 상관성이 없어서 그거는 거의 루머에 가까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라기보다 하여튼 가능성은 한 번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음모론 중에 하나가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물학 무기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비전공자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형 바이러스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생물학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DNA형 바이러스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그 RNA형 바이러스하고 DNA형 바이러스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 건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DNA의 유전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RNA는 사실은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이것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틀려요.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RNA 정보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이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 무기인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기껏 만들어놨는데 그게 독성이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RNA를 가지고서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변이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으면서도 오히려 무기로서는 RNA 바이러스는 맞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요. 근데 궁금증 막 물어보러 하셨잖아요. 막 물어볼 거예요. 자 마스크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는 서양 사람 지금도 안 하고 다닙니다. 그 환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특히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생각이 많고 동양인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뭐 병균 취급하듯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거의 마스크 쓰는 분야가 없어서 훨씬 더 많이 전파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 쓰라고 막 권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쓰고 다니죠. 뉴욕이 쑥대밭이 됐다고. 예, 쑥대밭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안 쓰고 다녀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거의 100% 하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이 마스크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 호흡기에 방어벽을 하나 쳐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증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나는 전혀 못 느끼지만 마스크 써 서로. 어디서 근데 또 거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비말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는 꼭 써야 되겠고 그럼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 뭐 의료진이라든지 지금 확진이 된 사람을 돌본다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꼭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통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고 그냥 사람 많은 환경 안에서 밀폐된 환경 안에서 계속 장시간 머무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은 면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결국은 내 오염된 손이 내 호흡기를 만지지 않을 것이고 중간에 방어벽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주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는 증상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님한테 감염되면
될 수가 사람이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난 상황,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보건 마스크는 아니라도 될 수 있다 하는 것과 또 보건 마스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뭐 살 수도 없는데 그걸 쓰고 다니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위생적으로 잘 써서 내 것만 계속 쓴다 그러면은 뭐 여러 번 재사용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권장하는 것이지 의협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 뭐하러 더 쓰겠습니까 평상시에 의학적으로는 그런 건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차이. 그 차이 또 한 가지는 면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생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하면은 그 세균이라든지 여러 병원균 우리 몸에도 병원균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증식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균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세균들이 증식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위생적으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이 또는 여러 개를 가지고서 번갈아 사용하면 면 마스크라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할 수 있겠다. 다만 아무도 없는 벌판 같은 야외에서 괜히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거야말로 좀 머리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밤에 퇴근을 한 4시 넘어서 하거든요. 4시 넘어서 가면 혼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 보면 저건 아닌데 너무 과한 거죠. 그거는. 그건 좀 너무 과합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없는 적어도 2m 이상 떨어져 있고 지나치는 정도라고 그러면은 좀 마스크도 안 쓰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이 마스크 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사실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거 위험한 거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밀폐된 데서 환기도 안 되고 여기서는 이 4명이 걸린다 그러면 다 감염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데가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국에 보면은 앵커들이 다 붙어 앉아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한번 누가 감염이 돼서 기자 진짜 그러겠다. 방송국은 대단합니다. 뭐 교수님 거기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시니까 가면 깝깝하겠어요. 방송 마스크 쓰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상암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 CJ ENM의 그래요? PD가 한 명 감염이 돼갖고 그 근처가 방송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YTN이나 뭐 모든 방송국들에서 상당히 그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잠깐만 인터뷰 끊을게요. 근데 뭐 실제로 이 감염된다 그러면은 뭐 방송에서는 보통 안 한 얘기지만 내가 감염이 돼도 난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도 분명히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내 면역력 잘 지키고 잘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되지 않게끔 잘 조심하고 최대한의 방어를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든지 혹은 뭐 중간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될 환자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뭐 부부간에서도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뭐 부부간에 한 명 걸렸다 그러면 둘 다 걸리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부관계도 좀 자제를 해야겠죠. 저는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면역 때문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엄청난 면역력 저하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사실 건강위험증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그 자체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온도랑도 관계가 있는데요. 밖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또 습도가 높아지면은 바이러스는 분명히 약해져요. 근데 거꾸로 우리 몸의 면역력은 이 추위에서 지키는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역력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공포스러워 갖고 잠도 못 자고 뭐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감염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새 같은 때 특히 어려운 부분이 어디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 갖고 지금이야말로 자기 면역력 잘 지키고 햇볕도 좀 많이 쏘여야 영양분 부족이 안 되는데 영양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뭐 면역력이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면역력 저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먹어야만 된다. 햇볕도 잘 쏘여야 된다. 그런 것이 제가 한국인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의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기본 상식 중에 하나는 정말 과하지 않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뭔가 과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는 까는 거라고 보고 대개 보면 유전인 경우가 많잖아요. 체질이나 또는 뭐 어떤 그 강함, 약함 이런 것들이 그 다 각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전 유전이라는 말에는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약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내가 뭘 잘 못하는지 내 건강이 어떤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길 수 있는 예, 감기 많이 걸린다 그러면 내가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걸리긴 걸려요. 하지만 내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 교수님 그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망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10,000명을 안 넘고 있어요, 확진자가. 근데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확진자만 막 수만 명씩 생기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왜 특별하게 이탈리아만 그렇게 사망자가 많아요? 뭐 그 이탈리아는 원인이 굉장히 많죠. 이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일었을 때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많이 나갔고 또 공공의료인 병상들도 많이 줄었고 또 원체 고령사회인 것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고령사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들도 많이 피고 마스크들은 전혀 안 하죠.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그러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 거의 볼키스들 많이 하죠. 그런데다가 네, 게다가 이 중국하고 밀라노라는 도시 자체가 이 중국의 그 패션 것들이 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다 이탈리아로 나간 거고 메이드 인 이태리로. 그러니까 이때 중국 사람들의 교류가 엄청 많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탈리아 여행을 다 들려서 밀라노 다 갔거든요. 그렇죠. 비사의 사탑도 봐야 되고. 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는 꽤 그래도 잘 사는 편인데 남부 쪽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한번 이 북부 지방을 봉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처럼 봉쇄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못 나갈까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엑소더스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남부 쪽으로 점점 다 도망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북부에만 있을 수도 있고 의료 수준도 괜찮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버리고 남쪽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즉 원래 처음에는 북쪽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하지만 정점은 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걸려서 결국은 군중 면역이라는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죠. 어떤 사람을 자기가 환자를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을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본인 자신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사실은 이게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즉 아무리 열심히 달라붙어서 치료를 해도 너무 고령이고 기저질환이고 중증이 깊어지면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끔 의료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중국 가장 먼저 봉쇄한 나라죠. 제일 먼저 봉쇄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탈리아 얘기를 했다가 욕 먹은 이유가 이탈리아는 직항평만 막았지 그 옆으로도 유럽이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바보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였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또 미립국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들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것이 결국은 얼마든지 해안이라든지 미립국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가고 슈퍼점퍼즈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 아무리 봉쇄를 해봐야 캐나다 국경 그 긴 국경과 멕시코의 국경과 다 막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일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미립국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반 뭐 보통 점잖은 일반 시민이야 안 하겠지만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은 이유도 뭐 트럭 밑이나 버스 밑이나 뭐 배 같은 거 타고서도 얼마든지 미립국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 국민의 인구에도 잡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경을 봉쇄한다, 입국을 금지한다, 뭐 유럽바를 전부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트럼프 대통령의 헛발질이었던 게 결국은 지위안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별로 효과는 없는 짓을 했다. 뭐 짓이라고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헛발질을 계속 많이 했어요. 우리 교수님 큰일 나셨네. 트럼프가 우리 방송 들어요.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뭐 미국, 유럽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끝나지 않는 돌림 노래처럼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도돌이표죠. 네.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막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 기껏 숫자가 28번, 29번, 30번 뭐 30명 이러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잡아도 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우리 못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상황이. 중국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믿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반대예요. 중국은 자기네는 하나도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그건 영유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유입은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유입이죠. 근데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그 유증상자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확진자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못 막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이제 우리 국내가 0이 돼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중국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계약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자기네 0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을 할 수 있어야 0이죠.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양회라는 거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양회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다 모여서 하고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다 뭐 결국 북경에서 모이겠지만 거기 모여서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환자가 한 명도 없다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만 검역으로 잘 막는다면은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북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북한에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아마 알 거거든요. 근데 국경을 좀 열긴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봉쇄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이 국경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국경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하도 미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하여튼 상징적으로는 그 국경을 열 수 있느냐 양회를 하느냐 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계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티벳이나 이런 데 한두 명 생기고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은 원체 커서. 그런데 지금 계약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이게 0이 아닌 걸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도 0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지역사회는 분명히 환자가 있기 때문에 맘대로 이 학교를 열어서 이 안에서 만약에 재확산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그 어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계약이라는 이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딸내미도 이 겨울 방학이 계속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 온통 다 미칠라 그래요. 어떤 경우는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 이런 거 비슷하게 좀 뭐 시작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차피 막을 거면 학생들이 단체로 모이는 게 교회만큼이나 훨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국민들이 이 협조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돌봄도 좀 더 이런 의미에서 또 확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8월 말까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8월 말까지는 다 휴교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계약은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할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0이 되는 순간이 오기는 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스웨덴처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스웨덴에 처음에 영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군중 면역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산수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쉬운 산수인데 제가 대학에서도 미생물을 가르치면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도 아주 간단한 산수만 얘기하면 다 뭐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체를 1로 봤을 때 이 한 사람이 3사람한테 감염을 시켜준다. 그러면 1에서 이 3분의 1을 빼면 돼요. 그럼 3분의 2 남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산수잖아요. 이게 4명을 한다 그러면 4분의 1. 그러면 3분의 2라는 것은 66%가 감염이 되면은 더는 바이러스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백신이 있으면 그거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적으로 이렇게 면역되는 거랑 많이 달라서 백신이면 90% 이상이 면역이 되어야만 군중 면역이 되는 상황이에요. 홍역 같은 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서운 병을 모든 사람이 다 걸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면역이라는 거기에 의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증상 없이 피해 없이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걸리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하고 사망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일단
병원에 의료 공백이 병상 부족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있다.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한 얘기고 영국에서도 하려다가 그게 너무 피해가 크다고 그래서 못했고 스웨덴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좀 다르대요. 그 나라의 구조가 우리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뭐 한 대학생만 돼도 다들 각자 각기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기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 방역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감염돼서 면역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잘 버티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역을 잘한다는 의미는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고 얼마나 잘 버텨서 길게 얇고 길게 잘 갈 수 있느냐. 이 굵고 가는 것은 이게 굵고 짧은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방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언젠가 또 한번 잘못해서 재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이 맞다. 그냥 놔두는 게 낫다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멀쩡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멀쩡하지 않은데 계속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좀 다른 점이 있죠. 일단 병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가용 일본도 돈 찍어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가용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의료 수준도 최고의 수준이고 또 이 병상 자체도 요양병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이거 여러 가지 병상들의 접근성, 의료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도 사망자는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은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들은 있기 때문에 뭐 동경을 봉쇄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선진국이거든요. 일본도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은 언젠가는 이 방역을 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는데 좀 괘씸하게도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입국 금지를 못한 게 저는 좀 한스러운 게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를 2주간 자가격리 시키면서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우리나라는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럼 유럽발 비행기를 자가격리 시킬 때 먼저 일본부터 상징적으로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자비로 왜냐하면 처음에 유럽은 돈을 대줬었거든요. 자가격리하는데 근데 일본은 우리 대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먼저 그거부터 했으면 우리 방역당국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도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건 뭐 어떤 경우에는 그때 뭘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전반적인 큰 줄기는 이 정부가 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초반에 뭔가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사이에 이 방역에 대한 인프라가 쫙 사실 깔린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이 중국에서 처음부터 헛발질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많이 가는 게 그런 많은 폐렴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기까지는 굉장히 헛발질을 많이 했고 진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라고 그래서 뭐 신처럼 잘 다 예측하고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빨리빨리 뭐 환자가 생겼을 때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다가 빨리 진단키트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매뉴얼이라는 거는 그 재난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순간에서 아무 필요도 없어져요. 후쿠시마 그렇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 일본이 이 방사능 이거에 대해서는 세계 최선진국이거든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는 그 원폭 방사능 의학 연구소라고 그래갖고 체르노비일이 터졌을 때 거기서 다 체크가 되고 모든 게 완벽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재난이 터질 때는 일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달라요. 대응하는 게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고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밤새고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비슷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모자라요. 절대 안 하죠. 일단 오늘 좀 밤 좀 새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애가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서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야 되고 또 애가 무조건 그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면은 뭐 나 애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럼 다 보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거꾸로죠. 애가 일단 아파서 좀 결석하겠다 그러면 부모는 가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아프다 그러면 저 양호실 가서 있다가 와 그러지. 너 아프니까 좀 먼저 집에 가라든지 뭐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정서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개학한다 뭐 이런 의미들은 이 정서들을 과연 얼마나 잘 바꾸고 학교를 개학하면서도 얼마나 이 생활 방역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도 최대한 방어를 해서 환자가 생기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느냐 또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 이걸 뭐 언제까지든지 무섭다고 그래갖고 학교도 열지 못하고 우리 지금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자꾸 하고 모임도 자꾸 하고 학교도 열 수 있는 이런 생활 방역 즉 이 전체적인 군중 면역이 생길 때까지 아주 길게 가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종 바이러스라 좀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이 백신도 지금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 치료제인 경우는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치료제나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봐도 할 수 있지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특성상 원래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는 원래 없어요. 일단 증식을 좀 멈추게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이 그거에 쫓아가서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우리 약 보통 이런 항생제나 이런 것처럼 세균 자체를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난망한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온 것 중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루님께서는요. 여기 중국은 감시가 조금 풀렸지만 아직은 서비스 계통의 업종은 차단이고 특히 외국인은 차 몰고 고속도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상당히 부분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의료 시설이 20년 전과 똑같다고 어느 의사분이 그러시던데 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도 굉장히 좋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일본에 유학 간 게 한 83년에 처음 유학을 갔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저는 일본 굉장히 아주 선진국이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30년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일본이나 우리나 뭐 오히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 시절에 보면은 그 개인 위생이라든지 뭐 각 농촌에든 모든 집들에서 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논 사이로 조그만 차들이 지나다니를 보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부럽든지 병원도 그렇고요. 우리 83년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개 유학생인데도 외국인도 다 보험을 해주고 병원도 좋고 그런데 두고두고 가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체라는 게 이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의 융통성이 훨씬 우리 옛날엔 빨리빨리 이거 되게 나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탄력성.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됐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진짜 궁금한 것은 되게 예상이 그거 아니에요? 가을쯤까지는 이게 계속 될 거다. 국민 60%가 면역이 생길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네. 우리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뉴욕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좀 상태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죠. 원체 가용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 수가 줄기는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확진자들 중에서 격리 해제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완치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피크만 지나가면은 우리도 2월 29일에 909명이 생겼었어요. 이거 완전히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이 한번 줄면서는 안정세는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리 처음부터 빨리 대비를 했고 방역을 잘해서 이 정도지만 미국은 그걸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언젠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환자 수가 0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증가세가 많이 꺾이면은 사실 공포감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식이라는 건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환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가 완전히 다 없어진 다음에 잠복기에 2배를 더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메르스 때 그 기준이 그랬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환자가 다 없어졌다고 그래도 결국은 외국에서 한 사람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그 환자가 다 치료가 돼야 되고 또 2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 뭐 가을이나 겨울이나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그 나중에 최후
후반기에 가면은 공포심은 아마 없어질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언제부터 학교를 갈 수 있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게 언제까지일 거냐. 지금은 그나마 봄이지만요. 여름 되면 마스크 쓰고 다니기 진짜 더 힘들 거고요. 대략 어떻게 보세요? 물론 요건 무슨 점쟁이도 아니신데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밖에다가 갈 때 저 백순영 교수가 그러는데 한 5월 달쯤 되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뭔가 주셔야지 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방송국에서나 계속 물어보시는 얘기인데 이 방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학교는 열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중간에서 어느 순간인가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 생활 방역이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피로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직장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예배를 언제까지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순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우리 마스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환자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통제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적어도 몇 달은 일단은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아마 답답해도 하고 다니실 것 같고 그 여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환자 수가 0이 되는 중국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면은 그때가 개학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즉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중3, 고3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같이 뭐 등교하는 수업도 2부제도 할 수 있고 뭐 사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없어도 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교실이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개학 즉 2부제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어려서는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 오전, 오후에 다 가르치셔야 되니까 또 학생들 수업 그렇겠네요. 시간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 오전반, 오후반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그래요. 8월 말까지 연장하고 그냥 9월 학기제 하는 것도 이 시기에 그냥 떡본 김에 제사도 지내고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경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역만으로 생각한다고 그냥 고3 중3만 졸업시키고 여름까지는 그냥 방학을 안 하고 우리가 잘 잡으면은 그 이후에는 9월 학기제도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거든요. 그 대신에 학년이 한 명 반학년씩 묶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생관념이랄까 이런 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고 좋은 점만 보자면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굉장히 대처가 빠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 같고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좀 우리가 당분간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은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싶은데 사실 깝깝하네요.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뭔가 경제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르스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메르스라는 걸 겪질 않았거든요. 그 메르스라는 예방 주사를 한번 맞고 나니까 이걸 뭐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때 좀 고쳤으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공공의료, 이 공공의료의 병원을 진주의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적자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예, 환자들이 가서 돈 안 내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병상들도 격리병실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음악병실 같은 거 돈은 투자는 많이 하지만 수입은 안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공공의료가 돼야 되는데 메르스 때도 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악병실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또 일반 민영 우리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공공의료는 없고 보통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들인데 거기서 이런 음악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내 감염이라는 것도 그래요. 평상시에 얼마나 잘 원내를 감염 관리를 잘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병원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병원인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데 비해서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러고 발표를 방역당국이 정보 공개 때문에 해버리고 나면은 그 병원 망할 수 있거든.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공의료에서 방역당국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 해서 병원의 원내 감염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메르스 때 보면은 그 결국 원내 감염으로 끝났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었거든요. 그 안에서만 끝났고
그 접촉한 몇 명 가족 이외에는 사실은 사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환자도 186명이 걸리고 38명 사망하는데 그쳤으니까 치사율은 굉장히 높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는 아니었는데 그 예방주사를 잘 맞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공공의료를 우리가 많이 못 늘린 거는 정권에서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나가고 나서도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시스템을 갖춰가는 구조일 것 같고 총선 지나면서도 진주의료원 살리겠다, 다시 만들겠다 이런 분들의 공약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이런 방역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우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문제. 우리 보험 처음에는 저 억지 춘향으로 만드는 것 같았는데 이 보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감기 걸린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중증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는 구조는 이거는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17살짜리 아이 대구에서 사망한 경우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중증이고 41도씨 열을 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진단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치료 시기를 늦춰서 못 맞춰서 사망한 거거든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게 아니고 이 부작용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심병원이라는 개념이 호흡기계 환자들은 호흡기계 병동에 가고 아닌 사람들은 호흡기가 아닌 일반 안심병원으로 가면 된다는 이 개념인데 여기서 응급 환자인 경우는 이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즉 동선이 다른 데에서 응급실인 경우에서도 호흡기 환자라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일단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그 환자를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걸로 인하여 실제로 병원에 못 가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서 죽는다기보다는 그거로 인한 부작용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라든지 민간 의료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고 지금 아산병원에서도 뭐 우리는 뚫렸다는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뚫리는 게 아니죠. 뭐 무증상인 사람이 입원을 해서 음성 판단을 받고서 입원했을 경우 다시 확진이 되게 되면은 그 병원 전체를 폐쇄시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결국 의료 공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구 경북 지방에 이 의료 공백이 있었을 때 이 병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대구 갔다 왔냐? 경북 지방에서 최근 2주간 안에 갔다 온 일이 있냐? 이런 물어보고서는 있다 그러면은 2주 후에 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결국은 의료 진단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거기서 온 사람이 확진이라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 병원 전체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좀 문제점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태가 끝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자, 백순영 교수님과 코로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가닥이 좀 잡히네요. 얼기설기 마치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막 흐름을 타 있으니까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증도 있었지만 쭉 왔었는데요.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잡히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중도도 최고예요. 지금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교수님 얘기만 완전히 듣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시 권위자. 저분이 새날에 나오시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더 깜짝 놀랄 일은 우리 교수님이 새날 애청자십니다. 그래서 막 마차님도 좋아하고 막 야수님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매체로만 바라봤던 사이라 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되게 친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교수님한테는 뭐 정치적 성향은 사실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근데 새날은 왜 보세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이 자꾸 보라고 그러셔서. 최민희 의원님이 저기 투스쿤 하셨구나. 이건 농담이고요.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좋은 자리였고요. 나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새날 얘기 좌표 찍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예, 불러만 주시면 언제 나오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새날 이제 고정 방고정 가지야. 자, 이분은 제가 장담학원님과 한 달에 2번 정도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